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미리 녹음을 해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올려드리는데 주말 내내 머리가 복잡하죠.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니까 특히 이제 CPI가 8.6까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 해답이 없다는 게 참 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네, 피할 곳이 없다. 이 단어가 이번 주에 우리를 좀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몰고 갈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죠. 지나가고 우리가 금전적 피해가 좀 있긴 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또 좋은 세상. 저 구름 뒤에 항상 숨어 있는 저 일곱 빛깔 무지개를 항상 바라보며 잘 견디면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생각들을 막 굴린 거죠.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해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막 뇌피셜로 이것저것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하는데 좀 도움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끝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나스닥 2.73% 하락, 다우 2.73, 나스닥 3.52% 하락, S&P 2.91% 하락. 한번 무너진 후에 종가에 가서 더 무너지는 그러한 전형적인 약세장의 초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근데 나스닥이 12,000이 깨졌죠. 그렇죠? S&P 500도 4,000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4,000이 무너진 상황.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곧 3,000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도 2.12%, 프랑스 2.69%, 독일도 3.08%, 초약세장 속된 표현으로 장이 박살나게 무너지는 그러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YY 전년 대비로 8.6이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5월 달인 건데 8.3에서 8.6. 우리는 8.3 똔똔치거나 8.2 정도 살짝 꺾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뒤엎고 8.6이 나왔습니다. 이제 충격이 좀 큰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더해주고 이것은 결국 긴축 강도를 50bp 두 번이 아니라 50bp 세 번 내지 75bp 두 번, 전 75bp도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긴축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 강도가 결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것이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장주,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에게 부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뇌피셜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발표될 CPI를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BNK 증권 애널리스트가 쓰신 것들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그분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 상승의 원인은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번엔 소비자 물가지수였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5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MOM으로 전월 비용 1.1%, YY는 8.6%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죠. 비록 코어 CPI가 6.0 YYR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지만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이다. 다행인 것은 코어 CPI가 전월비 6.2보다는 살짝 낮아진 6.0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행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5.8이나 5.9 정도를 기록, 5자가 보일 거로 예상을 했는데 코어 CPI도 6%를 기록했다는 코어 CPI는 원자재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CPI를 말하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금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 긴축 강도가 50bp가 아니라 혹시 75bp가 나올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그러한 확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소비자 물가 발표 주에 페드가 3.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시장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중립금리를 3.5%까지 달성하려면 지금 1.25니까 향후로 1.75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75. 그러면 50bp로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네, 한번 뭐 52, 5, 3, 15, 한 4번 정도를 더 올려야 될, 3번이나 4번 정도를 더 올려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3.5까지 친다면 50bp 2번 하면은 2.25, 3번이면 2.75, 뭐 그다음 20bp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50bp 인상이 3번은 이어질 수 있다. 또는 75bp가 2번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에 약간 크게 상회한 것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서 각각 2.4%, 1.4% 기여했기 때문이다. 전체 6.8 중에서 2.4, 1.4, 거의 50%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이 차지했습니다. 에너지 물가 기여도는 카트리나 충격 이후에 나타난 2005년 9월 동일한 수준이고, 카트리나가 2005년도 있었나 보네요. 이때 아주 물가가 가장 높았고, 식품 물가 기여도는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와 물가, 식품 물가가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역사상 최근 20년간 최고를 기록한 거네요. 즉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수치를 나타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물가 상승에 가장 또 크게 나타날 것은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골칫거리를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주거비 코어 CPI 기여도는 2.3%로 4월 2.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과 주거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주거비가 12개월가량 후행해서 따라 올라오는데 아직도 이제 시간적인 시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거비 상승은 지속적으로 올라올 확률, 주택가격이 먼저 오르고 15개월 후에 주거비 상승이 따라오는데 이미 이제 주택가격이 조금씩 상승한 상황이겠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후행적으로 밀려올 미국의 주거비 상승을 계산한다면 이 주거비 관련 CPI의 기여도는 부정적인 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2022년 3분기, 다음 분기까지 주거비용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며 2022년 4분기, 올 4분기가 넘어서야 살짝 진정될 것으로 전망을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월 미국 코어 CPI 6%의 기여도를 보면 주거비가 2.3으로 가장 높죠. 네, 신규 차량은 0.6, 중고 차량은 0.6, 운송 0.5, 메디컬 0.4, 의류 0.2, 담배 0.1, 주 0.1, 주거비가 6%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기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2022년 3분까지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 S&P 케이스 실러 지수를 SPCS 지수라고 하죠. 주택가격 지수를 보고 있는데 이 주택가격 지수 중에서 주거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이제 2022년 3분기 정도 넘어야 이게 살짝 꺾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주거비가 또 가장 문제를 또 코어 CPI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뒷면에는 모기지 금리 상승이 가장 큰 문제로 또 작용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2022년 미국 주거비 상승 불가피한 상황이다.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모기지 금리가 하반기에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죠. 모기지 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물가 하락의 원인으로 두 번 작동을 하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고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으면 집을 사지 않는 거죠.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봐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나와서 리오픈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모기금리 상승은
굉장히 경기 침체라든지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아주 네거티브적인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기금리가 급등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제히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따라서 주거비가 주택가격의 12개월 후행하면서 물가 안정 요인으로 부각되는 시점은 2023년이 돼야 유력해 보인다는 점에서 당장은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모기지금리 상승이 사람들에게 주거비용, 주택비용을 상승으로 일단 작동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기금리가 미국도 5.4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죠. 담배 NIM 같은 중고차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추세가 보이죠. 네. 반면 자동차 기업 등에서 중고차 가격이 안정되면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는 것을 앞에서 그래프를 보셨죠. 신자와 중고차 코어 CPI 기업은 0.59하고 0.56%로 둔화되기 시작했죠. 자동차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는 엽기적 효과에 있다는 것이다.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높았죠.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 코어 CPI는 주택가격과 자동차 가격이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락 추세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주택가격 상승도 이제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3분기부터 꺾일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코어 CPI 자체는 이번 달에 옵자가 보이진 않았지만 그나마 일반 그 오피셜한 CPI가 8.6을 나타냈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뺀 코어 CPI는 6%에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 위로점을 찾는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 이제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의 핵심을 다시 좁혀보면 결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가장 큰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2022년 2분기, 올 2분기부터 자동차 가격은 물가 안정 요인으로 주거비는 물가 상승 요인을 분리해왔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의미에서 2022년 예상보다 높은 물가는 변수로 인식돼 원자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S&P 골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 줄여서 SPGN 인덱스라고 부르는데 상승 추세가 여전히 높게 이어가는 점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S&P 500 골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가 아닌 커머디티 인덱스 중에서 산업에 생산되는 상품 지수는 연초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경기 둔화 운영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전체 커머디티 지수는 올라간 거지. 여기에는 뭐 푸드, 농산물, 공산품, 광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종합지수인데 이 종합지수에도 세부지수 중에서 산업재에 관련된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를 또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향후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산업재는 경기가 침체하면서 산업재 지수는 세부 서브섹터 지수에서는 꺾이는데 반면 에너지와 푸드, 비버리지 앤드 어그리컬처 이런 관련 지수들이 추가로 더 원심력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면 미국의 코어 물가 지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지수,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당분 꺾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단계적 시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안정 여부는 전쟁의 종식,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리오픈 강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도입 강도와 추진 정도 등 그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주식시장의 침체로 커머디티 시장에서 수익을 취하려는 글로벌 IB들의 투자 전략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선물 시장에 대한 수급이 줄지 않을 것, 이걸 가지고 장난치면서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하락을 방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이 선하게해서 우리가 벗어날 확률이 좀 낮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골만삭스는 세계 커머디티 시장 선물을 쥐락펴락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회사 자체에서 터졌던 부분을 이러한 커머디티 선물 시장에서 복구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장난질이보다는 투기적인 그러한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WTI가 130달러, 이제 150달러까지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했는데 이게 맞아 들어갈 확률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다시 수그러들거나 안정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7월이 넘어서 8월, 9월 정도 한 3분기 정도 들어가야 이것이 안정되고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S&P 골드만삭스 인덱스 이게 이제 종합지수이죠. 이게 다 서브 섹터를 모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이 지수 어그리컬처 이 어그리컬처 지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음식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에너지 가격 지수인 것 같고 이러한 것들 서브 섹터 지수들의 끝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커머더티 종합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그렇지만 이제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가서는 꺾일 확률, 이 확률이 3분기 정도는 가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WTI 가격인데 오늘 시장은 3월부터 초과 공급 상태로 진입한 것은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 공급이 된 상태예요. 그러나 전 세계 산유량의 11.5%를 차지한 11.5%는 러시아가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11.5가 이제 전체 초과 공급에서 빠지는 거죠. EIA는 2023년 평균적으로 구소련 러시아 원유 공급이 180만 배럴 일 기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180만 배럴 빠질 거다. 2020년 오펙 플러스에서 합의한 쿼터를 기준으로 보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는 일평균 250만 배럴 증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9월부터 미국 원유 생산이 소비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지나면 이제 생산이 소비를 추월할 거다.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에 합의한 쿼타를 기준으로 러시아를 뺀다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가 이 증산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역시 이제 사우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반대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크게 확산 중이나 시간이 지나면 이도 이러한 그 불안정성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글로벌 석유 메이저 국가들이 지금이 이제 가격에 대해서 가장 최고봉을 찍을 것이다 생각하면 막 원유를 증산에 합의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면 보통 한 6개월 후에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증산을 더욱 가속화시킬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야 이익을 빨리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 원유 가격이 빠지니까 이런 모습들, 이러한 미래 전망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사우디아가 어떤 타협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가격의 모습이 그런 중요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는 올 2월을 정점으로 초과 수요가 완화되는 수요가 좀 꺾이는 그러한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 9월 넘어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난 이후에 더 꺾임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일단 러시아가 증산하는 숫자가 빠지면서 이제 초과 수요 꺾이는 부분을 똔똔을 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사우디가 빨리 시장에 더 많은 증산에 합의를 해주고 이러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우리 WTI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 변수들이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쟁이 갈수록 이제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진 이상 뭔가 합의점을 서로 찾으려 할 것이 서로 부담스러운 면들이 강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주절주절 CPI가 왜 올랐고 그 CPI의 핵심을 이루었던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 가격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어 CPI를 구성하는 이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주저주절 봤는데 결국은 지금 음식료와 에너지 이 두 개가 시장을 괴롭히는 건데 그 두 개가 꺾이려면 역시 증산과 또 생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뒷면에는 전쟁이 멈춰야 되는 상황들이 서로 섞여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을 푸는 방법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서로 이익이 첨예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죠. 그런 면들을 감안할 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좀 끝나야 뭔가 쿨링 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가속도를 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6월, 7월, 8월 이 세 번에 걸쳐서 50bp 금리 인상, 아니면 75bp 두 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투자 전략과 어떤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우리의 핵심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가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보면, 첫 번째,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는가? 이 이제 질문이 먼저 우리 앞에 쑥 나타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금야금 빠지는 주식시장에 계속 매몰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줄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저는 좀 줄여야 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한 30%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하락 마지노선은 어디인가? 코비드-19 발생 전 2000년 3월, 4월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락을 해야 이 하락장의 끝이 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먼저 우리가 대답을 내야 되는 거죠. 시장이 이미 CPI가 지난달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이번 수치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투자학계에서는 이미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에서 빅스텝,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 인상하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지만 이미 시장에도 이를 인지한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도 있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물가가 피크아웃이 뚜렷하지 않는 점 부담이지만, 이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닥을 2,500포인트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일단 지배적이죠. 제가 잘 보는 이제 그 하락의 바닥을 저는 진짜 볼린저 밴드로 보는데, 과거 주식의 움직임의 표준 편차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적용해서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것이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는 1차가 2470이 1차 바닥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500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2500을 지키느냐마는, 2500이 무너지면 시장은 2470, 2450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따라서 2500을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의 볼린저 밴드 하단은 2470, 이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질문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느냐?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팔지 않고 견디는 거죠. 30%를 팔지 않을든지 아니면 30%만 팔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견디는지, 그 논리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이 부분을 쓰다가 어제부터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이론적 토대가 뭐가 있느냐, 이걸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달과 다음 달 FOMC에서 50bp 인상을 단행할 것을 컨센서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6월, 7월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작용할 여지가 적은 시기로 보는 시각이 일단 우세이다. 당연히 6월, 7월은 확실하게 50bp 인상, 문제는 9월인 거죠. 8월은 쉬고 9월에 추가로 50bp를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25bp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까리 했는데, 지금은 9월에도 50bp를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고 높다고 판단되는 FOMC가 예정돼 있고 빅스텝이 예정돼 있지만, 이미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자체가 부담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전망이다. 다만 FOMC에서 연준이 향후 경제정책과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심리가 발생하면서 1차 단기 하락으로 관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데, 저는 일단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다시 돌려 세울 모멘텀이 부족한다는 약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며, 여기에 경제 전망 자체가 망가지고 있어서 양수가 겸장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아가고 주식 경제는 망가지는 스태그플레이션, S공포가 드디어 나타나면서 시장을 괴롭히는 최악의 초창기 국면. 이 초창기 국면이 가장 하락이 크고 강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또 시작이 됐다, S공포가 시작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러한 초창기 국면에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시장이 접근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돌려 세우다,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는데 그래도 견뎌야 하는가? 그렇다면 견뎌야 될 그 원인을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사실 뭐가 될 수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 번 제가 입에 침이 마도록 이야기를 했죠. 코스피 2022년 연간 수익 예상치가 전주 대비 0.2%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코스피 2022년 연간 수익 예상치는 183조, 영업이익 예상치는 255조. 그렇죠? 네. 이러한 큰 변화는 없지만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전망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특히 삼성전자는 1분기에 14.1조 수익을 냈죠. 2분기 이번 14.8조에서 14.1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3분기는 17.9조, 4분기는 19조 4조 수익이 전망되나 최근에 핸드폰 시장이 팔리지 않으면서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연평균 전체는 한 3억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위탁에서 생산한 6천대를 빼면 약 2억 2천대, 2억 4천대 정도인데 이걸 연평균으로 나면 월 평균으로 나면 월 2천만 대씩 핸드폰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생산 대수를 1,500만 대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팔린다는 거죠. 재고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면서 삼성전자가 박살이 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안 팔리는 거죠. 갤럭시 S22 잘 팔린다고 말을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안 팔리냐? 그러면 애플의 그 향후 가이던스를 봐도 애플도 한 2억 2천대, 2억 4천대 보는 것 같은데 애플은 가이던스를 줄이지는 않았어요. 네, 자기들은 팔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애플은 톤톤을 친다고 보고 걔들은 중립이라고 치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이야기가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오지 않을까. 이 가능성이 가장 무서운 거죠.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무너졌을 때 오는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좀 필요치 않나. 따라서 2분기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 과매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닥이 튼튼할 거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2600이 무너지면서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한국 코스피 퍼는 10.5배, 미국은 18배, 그쵸? 네, 유럽은 12.1배, 중국 한번 보시죠. 중국은 13.5배까지 이제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더 하락할 것인가, 여기가 바닥일 것인가 생각이 분분한데 저는 코스피는 저희다 뭐 10.5배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듯한, 문제는 미국이 18배인데 17배 정도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 미국은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니냐, 이런 면에서 미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번 더 얻어맞을 확률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 과매도 구간이긴 하지만 완전히 과매도 구간이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번 더 쏟아질 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이외에 또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우리가 바닥이 견고할 것 같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는가? 이 분야를 봤더니 유일하게 있는 것은 중국 부양책이 하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4월 말 이후 부양책 2라운드 재개 효과는 최근 2, 4년간의 주도적으로 억제했던 규제 분야에서 주가가 반작용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이 연초 이후 통화와 재정정책 확대 기조에 대해 4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강화와 지방정부 레버리지 억제를 완화해 준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고용 충격 완축을 위해서 부동산과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경제 규제를 완화해 준 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것들이 나름대로 중국 주식시장을 잘 버티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월 25일 국무원 긴급회의에서도 지방정부 정책 무게중심 방역에서 경기 부양으로 이동하고 6, 7월경 경제 성과가 도출되도록
니거창이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말 이전 하반기 부양책 조기 발표 주문,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인프라, 부동산, 소비 패키지가 속속 발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특수채 6월 말 한도 잔액 소진, 8월 말 이전 전액 사용 지시와 3분기 중앙정부 추경과 감세 한도 상향, 특별 국채 발행, 지방 특수채 한대 증액 가능성 등 모든 정책 자원을 동원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단기 정책 강도의 중장기적 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중국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팬데믹 2년차 2021년 선제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에 돌입한 바 있으며 최근 3, 5년간 지방정부의 레버리지와 인프라 투자를 억제해왔죠.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를 규제해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플랫폼 경제와 에너지 지박 산업에 대한 통제 등을 매우 주동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어줘야 될 상황. 그렇다면은 나름대로 G2의 경제 한 축인 중국이 그나마 버텨준다면 중국과 교역의 40%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은 그나마 2,500을 지킬 수 있는 여력, 수출이 좀 무너지지 않을 확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레피셜이지만 CP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구간인 것 같다. 상승의 마지막 구간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가을 이후에 꺾여준다면 미리 선반영된 가능성, 또 사람들이 CPI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된다면 바닥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충격은 주식시장의 충격은 단기에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출구를 중국의 경제부양 정책의 강도와 퀄리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대 2023년까지 경기 부양과 대불확실성에 따라 반대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크다는 중국 측의 장점은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규제 대상이 됐던 금융, 부동산, 플랫폼, 소매유 등 시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본토 주식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풀어준다면 한국도 나름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 유동성 풍부하고 은행 간 콜금리가 급락을 했죠. 네,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 또한 거시경제에서 초과 유동성 지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그 마지막 가장자리의 그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나라에게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자꾸 봉쇄 정책을 풀어가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커진다면 소비도 좀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에게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체들과 또 관광 소비재 등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확률이 있다. 나름대로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세워봅니다. 또 다른 우리의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항은 리오픈의 가속화와 글로벌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몇 안의 카드 중 최고봉은 리오픈의 가속화와 이러한 국제 경기 활성화인 거죠. 여름 시즌으로 갈수록 리오픈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소비 증가, 인력난 해소, 공급망 해소 등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소비 증가가 나타나면서 그나마 추가 하락 및 바닥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인건비가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이 좀 줄어들고 인력 시장의 공급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소비 감소란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네. 2분기 경제와 실적 충격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그렇죠? 이 모든 악재가 다 나와서 이제 회전의 관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이 부분만 잘 참고 넘긴다면 최악의 상황에서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피크가 다운될 상황, 이러한 점도
물론 5월의 CPI는 충격적이었지만 6월, 7월로 갈수록 CPI가 떨어질 확률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향후에 리바운딩 할 수 있느냐, 리바운딩 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아수라장 하락장에서 이를 악물고 엉덩이를 붙이면서 견딜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견딜 만한 요인을 찾지 못한다면 팔아야죠. 이 두 가지의 단순한 명제를 한번 알아봤는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막 부딪힌다. 이런 요인이 있다면은 글로벌 증시, 특히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 하락한 후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이번 달 발표된 CPI 8.6%가 과연 피크아웃 수치일까? 아니면 추가 상승도 예상해야 되나 하는 다소 복잡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가장 큰 공포감을 줍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그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때 발이 닿지 않을 거라는 그것이 느껴질 때 사람이 죽는 거죠. 미국 패드는 2번의 50% 금리 인상이 아닌 3번의 50bp 인상 또는 75p 2번, 저는 이거 75p 한번 나올 것 같다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초강력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마지막 한 방은 확실히 조심해야 할 시기로 보여진다. 당연히 주가에 대한 스탠스는 보수적 스탠스가 맞으며 현금 확보 30%가 매우 필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30%의 현금은. 약세장의 특징은 모든 게 다 반영됐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반영된다는 게 약세장의 가장 큰 단점이죠. 이제 와서 줄여야 하는 자괴감은 들지만 일단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게 한 줄 저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틀간 머리 쥐어뜯으면서 이 결론을 낸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 정유 관련은 확실히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LG화학 같은 종목으로 일단 도피를 해서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이면 콕 집어서 종목을 이야기해드리면서 긴 시간의 어떤 PT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죠. 주말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될수록 내일 시작될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플 건데, 제 논리를 한 번씩 도움이 되시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눈을 감고 월요일날 한 30% 정도는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해야 된다. 30%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현금 30%는 반드시 필요한 굿즈백처럼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또 이 장이 끝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인 거죠. 주식시장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믿고 자본시장의 회복력을 좀 믿고 견디면서 현금 30%를 가지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과 같은 좀 든든한 종목으로 바깥 타주면서 견디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강추해 드립니다. 네, 또 화요일 아침에 또 제가 제 생각을 또 정리해서 매일매일 또 시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또 즐거운 한 주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